아니 지금 오늘 코스피를 보니까 3,300선을 돌파를 했습니다. 지금 보니까 양도소득세를 아마 그 기준을 50억으로 그냥 상향, 그러니까 원래대로 기준안을 유지하는 것 같아가지고 주식시장이 반응하는 것 같아요. 여기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신지 간단하게 좀 한 말씀씩 좀 들어볼까요? 근데 원래 기존의 그 정책을 입안할 때 네. 그런 부분을 굉장히 세심하게 봤었어야 되는데 원래 대주주 기준이라는 게 점점 높아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낮아진다는 게 사실은 굉장히 말도 안 되는 거고 그쵸. 그런 기준 때문에 결국 시장이 굉장히 혼란이 발생을 했고 또 그 시장의 믿음을 가지고 투자했던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 피해를 많이 봤을 거 아닙니까? 실망을 했을 거 아닙니까? 아니 뭐 처음에 정부 막 시작을 했을 때 뭐 코스피 5천 간다 막 그래가지고 굉장히 기대감을 줘놓고는 그거와 역행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다시 지금이라도 이제 바로 잡혀가니까 그나마 다행인 거죠. 아직 뭐 발표는 한 건 아니지만 거의 뭐 확실시 되는 거죠 지금 분위기상. 내일 그 100일 기자회견을 한다고 했는데 그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답변을 하겠다라는 보도까지 봤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자산 가격이 몰라보게 상승했어요. 사실 그 코로나 시기에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이 엄청나게 많이 늘었잖아요. 근데 지금 대주주 기준이 50억에서 10억으로 낮춘다는 게 지금 서울 아파트 평균 값의 중위값인가요? 그게 뭐 14억이라 그러더라고요. 12억에서 13억 정도 하죠. 그 정도라고 하는데 아파트 한 채 정도의 한 종목 주식만 갖고 있으면 내가 대주주고 사실 국내 주식 시장에서 제일 큰 장점 가운데 하나는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과세 기준 보편적 원칙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매긴다는 게 원칙이지만 지금 우리 국내 주식시장의 메리트가 많이 줄어드는 상태잖아요. 미국 주식시장을 많이 하면서 어제 보니까 미국 3대 지수도 최고치 다 기록했더라고요. 아시죠? 너무 잘 알죠. 저도 오늘 아침에 확인했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 양도소득세 기준을 50억에서 10억으로 낮추려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좀 무리한 주장이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게 심리적으로는 분명히 영향을 줬어요. 야 그거 갖고 그럼 주식 안 하고 뭐 하고 이래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주식이라는 게 어떤 신호 하나에 집중하거든요. 그럼요. 그 시그널, 그 시그널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걸 상징적으로 받아들였는데 이게 이제 뭐 50억으로 다시 복귀된다라고 한다는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어쨌든 어제 미국 주식시장이 뭐 그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거 그런 전반적인 영향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역시 또 전직도 기자셨잖아요. 경제 기자셨잖아요. 아니 우리 저 한국경제 TV에 계셨지만 저도 매일경제신문에서 제가 맞아요. 저 애널리스트 따라잡기라는 책과 책도 내셨어요. 애널리스트 따라잡기 이거 2023년에 나온 건데 당시에 애널리스트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의 텍스트였어요. 그 유명한 책. 처음 들어보겠는데 주식시장 주식으로 돈 버는 100가지 방법이라는 책도 있었는데 그것도 제가 썼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저번에 미국 주식 사시고 저한테 왜 물어보셨어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의 의견은 들어야죠. 이거 잘 산 거예요? 하고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우 잘 사셨습니다. 미국 주식만 합니다. 그죠? 미국 주식은 22% 양도소득세 낸단 말이에요. 저 지금 세금 뭐 300만 원인가 내라고 저 계산 나왔더라고. 그래도 이익이 많이 나셨나 그러니까 봐요. 이제 이익 실현한 게 약 이거 1,500 얘기해도 정도를 뭐 어때요? 이익 실현이 미국 주식은 괜찮죠. 왜냐하면 국내 주식은 괜히 이해 충돌이니 뭐 하지만 그 미국 주식을 시작해 갖고 외화벌이를 했습니다. 아니 미국을 막 두둔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미국 주식 투자한다고? 그런 거 없어요? 미국을 두둔해. 어쨌든 저는 몇 가지 투자하고 지점이 계시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양도소득세 그 50억 대주주 기준 이거를 10억으로 낮추는 건 쓸데없는 일을 했다. 사실은 변동성을 좀 늘리는 일이고 연말에 아예 시작부터 안 했어야 됐다. 그렇죠. 그리고 저는 사실 이전부터 작년부터 금투세를 세율을 좀 낮춰서라도 출발하는 게 맞다. 대신 증권거래소를 낮추고 이게 맞는 흐름이거든요. 근데 선거 전국에서 여야가 둘 다 금투세를 없애는 것으로 갔죠. 일단 세금 깎아주겠다는 걸로. 그러니까 금투세를 하기로 한 걸 안 한 거죠. 그래놓고서는 그게 만약에 이제 투자를 우리나라가 사실 부동산에만 투자가 많이 돼 있는데 주식시장을 돌리겠다. 저는 이 방향 맞다고 봐요. 그러면 그런 면에서 금투세를 없애고 안 하고 뭐 여러 가지 주식 관련 세제를 낮춘다는 건 제가 찬성인데 갑자기 대주주 기준을 올려요. 근데 이번에 그냥 50억 기준으로 간다. 대주주 기준을 낮추는 거였는데 간다라고 하면은 그건 맞게 가는 거라고 보고. 근데 이 지점에서 정부가 좀 영리한 게 하나가 있었다. 뭐냐면 그 대주주 기준을 50억에서 10억으로 낮춰
낮춘다고 해봐야 연간 들어오는 맞아요. 민주당 정치회계에서 판단하는 게 약 2천억 정도 세수가 늘어납니다. 그런데 증권거래소를 지금 다시 올렸거든요. 이게 연간 2조 원이에요. 이 돈을 누가 내냐? 투자자들이 내요. 사실은 대주주들이 다 내는 것보다, 그러니까 많이 투자하는 사람들이 내는 세금보다 증권거래소는 100만 원 투자한 사람도 비율로 다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일 쉽게 돈을 버는 거죠. 몰래 아주 작은 소액을 모든 거래에서 빼가니까 이게 더 안 좋은 겁니다. 이걸 연간 2조 원씩 세수가 늘어나는 건데 대주주 기준이 논란이 되면서 이 지점은 빠져 있어요 지금. 왜냐하면 작게 빠지니까 잘 눈치를 못 챈 것 같아요. 네. 이게 사실 그 세금 문제, 그러니까 뭐 대주주면은 일단 15억으로 하면은 많이 팔게 되거든요. 사실 연말에. 예, 그러다 보니까 변동성만 올라가죠. 변동성이 굉장히 올라가고 팔게 되면 사실 가격을 낮출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세금을 안 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거래세를 비롯해서 이 보유세와 거래세 과연 어디를 더 세금을 걷어야 되는지 문제가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주식도 마찬가지고 꽤 큰 문제이긴 한데 양쪽을 다 세게 걷어버리니까 예. 이게 좀 불만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식 코스피 5천 세대 열겠다라고 했는데 지금의 이 결정은 굉장히 좀 잘하신 거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아예 시작도 안 하시는 게 좋았을 뻔했는데 결과가 좀 이렇게 갔지만 그래도 마무리는 잘 내일 발표로 인해서 잘 되고 코스피가 좀 상승하는 모습을 좀 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주식시장 오르면 다 좋아하잖아요. 좋아죠. 예. 제가 경제신문에 있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때 이런 얘기를 많이 해서 주식이 오르면 집에 들어갈 때 수박이라도 한 통 사갖고 가는데 기분이 좋잖아요. 예. 집값이 오르면 그 이른바 부의 효과라는 게 있잖아요. 웰스 이펙트. 내 자산이 증가해서 그게 소비로 연결되는 거. 주식시장은 확실해요. 그날 상한가 치면 야 오늘 한우 먹자 이렇게 가는데 집값 올랐다고 해갖고 야 오늘 한우 먹으러 가자 이런 사람은 제가 못 봤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한우 말고 샤인머스켓 어떠세요? 성비 사건이죠. 이야기가 이번 주 아마 계속 나올 것 같고 지난주도 계속 이 얘기였던 것 같아요. 근데 조국 혁신당이 지금 이제 전부 다 이제 지도부가 사퇴를 했었는데 비대위원장으로 조국 전 대표를 추천을 했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 건지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이 흐름이 맞는 겁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게 예. 문제가 뭐냐면 조국 지금 전 대표 때문에 사실은 강 대변인이 그거에 대한 서운함과 그거에 대한 당의 어떤 조치의 미흡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본인이 당의 탈퇴를 하겠다고 하면서 결국은 인터뷰를 한 거고. 이분 어떻게 보면 조국 전 대표 때문에 일이 마무리가 되지 그렇죠. 않고 수면 위로 나온 거 아닙니까? 아니 근데 이제 뭐 조국 전 대표는 본인이 뭐 감옥에 있었고 자기는 당원도 아니었고 뭐 이런 식의 변명을 하고 그건 좀 이해가 안 또 가요. 예. 막상 사면돼서 나왔을 때는 어떤 책임 있는 가장 최대 주주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책임 있는 행동을 보이지 않으니까 이런 일이 발생을 했는데 결국은 본인이 다시 비대위원장이 되면서 지도부를 다 밀어내게 된 결과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손을 안 대고 지도부를 교체하고 자기가 새로운 지도부를 구성할 수 있는 것을 미리 지금 빠르게 차지하게 되고 오히려 이게 마치 이용된 것처럼 보여질 정도로 오히려 이게 막 약간 좀 만들어낸 것처럼 네네네. 당 대표를 위한 그런 것처럼 구석이었다. 이게 사실은 이런 일은 다른 제3의 굉장히 객관적인 사람이라든지 중립적인 인물을 내세워서 일단 그 사태를 정확하게 분석을 그렇죠. 하고 예. 그거에 대한 사과를 명확하게 하고 그다음에 책임 소재를 명확히 가려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이 논란에 책임 소재가 없어요. 누구가 이런 문제에서 뭘 잘못했고 그래서 우리 당에서는 어떻게 하겠고 이런 부분에 대한 명확한 메시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거 아닐까요? 당내 지도부가 전부 다 사퇴를 했으니 우린 이 정도에서 책임을 그러니까요. 마무리하겠다. 아니 그러니까 당 지도부가 사퇴하는 거와 거기에 있는 이 사건의 책임자들에 대해서 이 책임에 있는 과정에서 누가 잘못을 했고 또 그 과정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었고 또 당의 어떤 내부적인 절차 어떤 이런 것들을 그 판단하고 제재하는 그 과정에서의 절차의 문제점 이런 것들을 이제 명확하게 얘기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뭐 혁신이나 개혁안을 얘기를 한다든지 정확하게 사과도 하고요. 네. 그게 되어야 되는데 피해자들의 의사와 상관이 없이 자기들만 총사퇴를 해서 자리를 내주는 거잖아요. 그냥 자리를 내주고 비켜주는 것에 불과하다. 저는 약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다들 비슷한 생각이시죠? 저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생각합니다. 이게 네. 적절한 방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최적의 솔루션은 아니에요. 근데 조국 혁신당 입장에서 보면 이거 외에 다른 대안을 찾아야 되는데 대안을 찾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대안이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까? 뭐 그런 것도 일정 정도 기여한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조국 혁신당이라는 게 그 지난 2024년 총선을 앞두고 만들어진 신생 정당이에요. 사실 개혁신당과 거의 성격이 비슷하다고 봅니다. 아니에요. 근데 아니, 만들어진 과정, 만들어진 과정이나 이걸 보면 네. 비슷하잖아요. 한 3개월 준비해 갖고 아니라니까요. 그래요? 저 이게 아니 개혁신당은- 국회의원 의석수도 많은 데인데 그게 되면 좋지 않아요? 아니 개혁신당은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동시에 보유한 정당이고 그러니까 다르죠. 여기는 이제 본인 개인의 이름을 집어넣은 개인 정당이잖아요. 네, 어쨌든 제가 개혁신당도 이준석 대표의 지분이 많잖아요. 거의 그렇다고 저는 이준석 정당이라고 돼 있지 않지 않습니까?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려고 한 바는 급조한 정당이었거든요. 그리고 한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이 사람을 사실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한 정당이라고 봐요 저는. 그런데 이분이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됐잖아요. 네. 사실 이분이 명시적 그 가해자 그룹에 있는 건 아닙니다. 조국 전 대표는 이런 일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고 하니까 이분이 명시적인 가해자는 아닌데 피해자에서 입장에서 본다면 자신에게 가해를 했던 사람들과 굉장히 친분이 있어서 가해 그룹에 있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분이 다시 비대위원장을 와서 이 사안을 조사하고 피해자에 대해서 시혜를 베풀듯이 어떤 식으로 방안을 마련한다. 이런 거 자체가 피해자 중심주의라는 게 이제 성범죄와 관련해서는 명확하게 자리 잡았는데 여기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거를 왜 그러니까 조국 대표 외에 그러면 누가 이거 해결할 수 있냐라고 하니까 그것도 마땅치 않으니까 인물이 없죠 특별히. 이 조국 전 대표를 다시 비대위원장으로 추천한 셈인데 저는 만약에 조국 전 대표가 될 것 같아요? 이거 거절해야 된다고 봅니다. 거절해야 제가 된다. 제가 비대위원장 맡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니까 그 다시 한번 논의를 해서 외부 사람으로 일단 이 사안을 수습한 후에 그다음에 정상적인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 대표가 되는 복귀 수순. 아니 근데 추천 자체를 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최악이에요. 최악. 조국이 추천하는 게 아니라 다시 추천하라 니네들이 그러니까요. 뭐 이런 식으로 예. 제가 거절한다 이런. 아니 좀 약간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면 아예 추천 자체를 안 해야 되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그 들어요. 의총에서 결정된 건데 물론 당무위를 거치고 조국 전 대표가 받아들여야 이제 이루어지겠지만 최악의 결정을 계속 지금 조국혁신당이 하고 있다. 네. 강하게 비판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일단 지도부가 첫 번째 지도부가 왜 사퇴를 했어요? 성비 문제 처리 과정에서 문제점, 피해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했다는 점 네. 이런 것 때문에 지도부가 책임감을 느끼고 사퇴했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 비상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사령탑을 조국 전 대표에게 준다? 자, 그럼 이 과정에 조국 전 대표는 책임이 없었냐? 본인은 나는 수감 중이어서 그리고 편지를 뭐 어떤 얘기를 그런 들었지만 말을 했죠. 예. 여기에 의견을 내는 건 당원의 신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형식적 행정적 절차에 부적절하고 판단해서 안 했었다라는데 그걸로도 많은 비판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조국 혁신당은 사실상 조국의 당이에요. 이름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요. 예를 들어서 황현희 앵커가 당을 만들었는데 네. 현희 혁신당이랑 똑같은 거예요. 예. 아니 황현희에 다 깐다잖아요. 근데 그렇죠. 저는 거기 할 수 지분이 있죠. 없습니다. 네, 예, 프로그램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예. 우리가 조국이란 말도 사실은 뭐 국기에 대한 맹세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이때 빼고는 사실 잘 안 쓰던 말이에요. 오래전에 빼고는. 그렇죠. 근데 굳이 조국 혁신당 넣은 건 조국 전 대표의 사실상 1인 정당이라고 봐야 돼요. 근데 수감돼 있어서 당원의 신분을 박탈당했다고 해서 난 책임이 없다. 내가 끼어들 팀이 없었다라고 한 건 무책임한 말이죠. 그것 때문에 비난을 받았어요. 그리고 사면돼서 나온 다음에도 이 문제를 처리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책임 있다고 다들 얘기하는데 이 책임 있는 사람이 책임지고 물러난 사람들을 대신해서 책임 있는 사람이 다시 간다? 이건 이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네네네. 저는 그러면 이런 의사결정 과정이 왜 나왔냐? 뭐 저는 그게 일각에서는 궁금해요. 왜냐면요. 6대 6로 갈렸다고 하는데 아니 근데 정치하시는 분들은 이런 현실 감각이 좀 떨어지나요?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아니 그러니까 누구나 생각했을 때 이거는 지금 비대위원장을 맡으면 안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저는 그 총 과정을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네. 추정컨대는 아마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는 것보다는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하면 도덕적 크게 보면 도덕적 해결하는 것 같은 건데 네. 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좀 떨어져서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아마 회의 과정은
자, 이 조국 혁신당이 당을 만든 뒤에 최대의 위기를 겪었는데 조국 대표로 계속 뭉쳐서 해결할 거냐 아닐 거냐 이게 쟁점이 됐을 거라고 봐요. 네. 그래서 반대하는 사람들은 혹시 조국 대표가 여기에서 비대위원장을 못 맡으면 반조국 세력이 뭉쳐날 기회가 만들어진다. 찬성한 사람들은 그래서 조국 전 대표가 비대위원장을 맡아야 된다는 의견 수렴이 됐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네. 이 위기를 어떻게 돌파하냐보다도 조국이냐 아니냐가 쟁점이 되면서 그러면 그래도 우린 조국이 해야 된다. 이렇게 흘러가지 않았겠냐라고 제가 추정을 합니다. 근데 그런 거는 제대로 된 문제 해결 방식이 아니죠. 그러니까 조국 전 대표의 그 당의 중심 어떻게 보면 뭐 실권 그걸 잃으냐 마느냐 이렇게 문제를 접근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고 두 번째로는 조국 전 대표가 사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아직 경륜이나 내공이 부족해요. 정치인으로서는 아직 그렇죠. 좀 부족하다. 정치인의 정치적 내공과 사실 정책적 내공도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그러면 앞으로 그런 것들을 쌓아야 되는 건데 덜컥 이 어려운 문제를 맡겼다? 사실은 조국 전 대표를 만약 아끼는 분들이라면 이렇게 맡겨서도 안 돼요. 부담을 주는 거군요. 그렇죠. 쉽게 해결 못 할 겁니다. 근데 네네. 되게 무책임한 결정을 내렸다고 봐요. 네. 어떻게 보세요? 이게 해결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근데 이 저는 문제는? 예. 조국 이 비대위원장 맡을 것 같아요. 맡을 것 같다고 네. 보십니까? 내일 결정 난다는 거잖아요. 네. 내일인가요? 금요일. 왜냐하면 사진을 보면 귀를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자기가 비대위원장이 돼서 뭐 주도적으로 귀를 듣겠다. 해결하겠다. 그럴 것 같아요. 저는 일단 공감 능력이 일단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피해자들이 여러 명 있잖아요. 네. 한두 명도 아니고 그 여러 명에 있는 그 피해자들의 마음과 관련된 공감 능력이 없다는 것에서 이 문제가 발생을 한 거고요. 네. 지금 그런 상태에서 지금 지도부가 총사퇴하고 그 자리가 비워졌어요. 그리고 비대위원장으로서 본인이 여기를 내가 장악하는 데에 굉장히 자기가 손 안 대고 코를 푼 격이 지금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이미 계획을 해서 이렇게 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미 그 당 지도부에 있는 사람들하고 다 소통했을 거 아닙니까? 사실 조국 전 대표 정도 되면 이거 위원들이 그 얘기할 때 6명이 뭐 반대했다고는 하지만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 안 했겠어요? 야, 그럼 너 이렇게 해서 그렇죠. 그 비대위원장 나 추천하고 나 갈게. 그리고 나 사진 귀 올릴 테니까. 지금 이렇게 된 게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저는 뭐 그거 상관없이 맡을 것이다. 저는 그런 예상을 해봅니다. 저도 두 맡을 분도 거라고 같은 봐요. 생각- 그래요? 네. 두 분도 맡아서는 저는- 안 되지만 맡을 거예요. 그게 저도- 내공이 부족한 거예요. 제 말씀도 맞는 것 자체가 내공이 부족한 것이다. 맡아선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네. 조국 혁신당이 갖고 있는 현실에서 그 현실론을 이유로 맡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네. 지금 약간의 보도를 통해서 알려진 게 조국 혁신당에 12명의 의원이 있는데 이거 그 처리하는 과정에서 6명 딱 나뉘었다는 거잖아요. 6명은 이른바 자강파 조국 없이도 조국 혁신당이 유지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정당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고 나머지 6명은 조국파. 조국 혁신당이 조국 대표 때문에 만들어졌는데 조국 대표의 활동 공간을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갈등하고 있는 건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조국 전 대표가 어쩌면 복화수를 얘기한 거죠. 본인은 가만히 있지만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대변하는 사람들이 가서 의원총회에서 이거 조국밖에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조국 아니면 안 됩니다. 이런 분위기를 만들고 결국엔 비대위원장으로 추천하게 되는 그런 그 과정이 있지 않았을까. 뭐 김최고님이 저도 그렇게 네네네. 말씀하셨는데 네. 일정 부분 공감합니다. 알겠습니다. 조국 전 대표가 제가 이제 예를 들자면 내공이 부족하다는 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수능 2달 뒤에 수능인데 킬러 문항이 나왔는데 킬러 문항을 풀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데 그 문제만 처음부터 들어가서 쩔쩔매고 있어요. 그럼 나머지 풀 수 있는 문제를 망치잖아요. 지금 그런 거라고 봐요. 너무 어려운 문제부터 풀고 있다. 그러니까 그 정도 실력이 안 되는 거죠. 수학 1등급이 아닌데 왜 킬러 문장부터 풀고 있냐. 저기 좀 1, 2번부터 풀어야 되는데 그렇죠. 왜 제일 앞부분에 마지막부터 풀고 그런 안 되냐. 겁니다. 뭐 이런 겁니까? 예. 그래서 지금 저 사진 저는 거의 이거 최악의 사진인데 이러고 있는 거. 그렇죠. 거죠? 예. 지금 성비 피해자가 당의 처리 과정에 환멸을 느끼고 탈당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지도부가 총사퇴하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페이스북에 저렇게 올리는 게 과연 제대로 된 대응 방식이냐. 근데 제가 조국 대표보다는 어리지만 약간 나이도 있어서 그래서 꼰대처럼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사진이에요. 되게 심각한 문제인데 네. 되게 희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보면 조국 전 대표가 내공이 좀 저는 부족하다고 보고 예. 뭐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선한 사람인데 저런 문제를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에 대한 해결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경륜을 키워야 되는데 지금 킬러 문항 붙잡겠다고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게 사실 피해자 입장에서 좀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참다가 이제 조국 전 대표가 이제 사면이 되면서 나오면서 이 문제 해결해 줄 거라고 믿었었는데 역시 그 문제 자체도 해결이 안 됐었고 관심 바뀌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행보들을 보면은 굉장히 광폭 행보들을 했잖아요. 그래서 모든 언론과 이슈의 중심에 서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 이 일은 당연히 뒤처지는 거고 이 관심이 없어지는 이 상황. 그러다 보니까 피해자 입장에서 너무 화가 나서 그냥 언론에다 대고 얘기하는 그 상황. 이 상황을 처리하지 못했다면 지금이나 처리를 잘해야 되는데 지금도 역시 그 처리는 미흡하고 심지어 처리를 잘 못했던 그 분께서 비대위원장까지 되려고 한다. 국민들이 이해할까요? 저는 좀 사실 이해가 잘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긴 하거든요. 근데 그렇죠. 세 분의 의견을 들어보니 비대위원장이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 네. 이건 평가는 뭐 시청자분들께 맡겨야겠죠. 조국 전 대표가 말씀하신 대로 사면이 8월 15일 석방돼서 0시에 나왔잖아요. 네. 정말 광폭 행보를 보였어요. 근데 나는 몰랐다. 이렇게까지 일단락 된 줄 알았다라는 취지의 발언들이 많이 있었어요. 네. 자, 그런데 거기에 대한 반대 증거가 뭐가 있냐면 8월 31일인가요? 최강욱 의원이 조국혁신당 그 연수에서 강연에서 논란이 됐잖아요. 네. 정확한 워딩이 뭐라고 나오냐면 지금 조국 대표 뭐 이렇게 수감돼 있었고 이런데 이 사소한 문제로 당이 시끌시끌 이렇게 사소한 나와요. 문제라는 게 참 큰 어딩이었죠. 그렇죠. 예, 그 큰 아주- 실수였죠. 예. 근데 저는 그 부분 뭐냐면 당 밖에 있는 조국혁신당 당원이 아닌 최광욱 전 의원도 성비 처리 과정 문제로 당내에서 시끌시끌하다. 사실 저희는 몰랐죠. 그 정도. 저희도 사실 일단락 된 줄 알았어요. 그런데 당 내부에서는 그게 시끌시끌한 거를 당 밖에 있는 의원도 알아요. 근데 조국 전 대표가 모르고 있고 해결을 못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말이 아니죠.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지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